자, 그러면 비도시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이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 이걸 우리가 흔히 일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적 가운데 중요한 지역은 이렇게 일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아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 개발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는 개발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도 더 많이 건설을 해야 되겠고 공장도 더 많이 건설을 해야 될 텐데 아파트 건설이나 공장 건설을 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는 더 계속 건설을 해야 되고 공장도 건설을 더 해야 될 텐데 도시지역에는 그럴 만한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만들어낸 게 소위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예요. 이종. 그 이종은 어떤 경우냐. 목적이 이런 겁니다. 크게 주거형, 두 번째 산업형, 세 번째 관광, 휴양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도시적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개발 예정 지역을 찾아서 이 개발 예정 지역에 규제를 좀 더 뭐해서 완화시켜서 거기다 뭐를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자. 이게 주거형이요. 공장 건설하도록 하자. 이게 산업형이요. 관광지로 개발하자. 이게 관광 휴양형입니다. 이게 비도시적 내 이종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물론 지금은 1종, 2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종, 2종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실무에서는 1종 지구단위 계획, 2종 지구단위 계획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하면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뭐라고 하자? 상세 계획구역이라고 하자. 비도시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 크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주거형, 산업형, 관광 휴양형이 있다. 주거형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산업형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관광 휴양형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도시적과 비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서 비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첫째 비도시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이 하나, 계획관리지역과 개발 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비도시적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죠. 비도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적인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호전적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밖에 없잖아요. 물론 계획관리지역에서 5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이 가능하죠. 개발이 안 되는 용도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주면 개발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비도시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두 군데뿐이다. 두 군데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353쪽에 지구단위계 지정대상 지역 나오죠. 지정대상 지역, 또 354쪽에 여기서 쭉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너무 깊은 내용이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로 지구단위계 어떤 취지인가 하는 거하고 개념하고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할 단계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단위가 크게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계였고요.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있다. 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상세계획에다 주로 어디다 지정하느냐?
여기도 도시적 가운데 개발 예정지역이라면 개발 예정지역. 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나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다. 지구단위 결정에서 상세 계획이랑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개발 예정.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금지된 지역, 금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개발이 금지된 지역. 여기는 어디? 계획관리지역과 역시 개발진흥주 두 군데 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게 되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냐? 3년 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안 됐으면 3년이면 그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가 된다? 실효가 돼버립니다. 실효. 지정 자체 실효된다고요. 자, 지구단위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단위 수립이 됐으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군에서 모든 행위제한은 행위제한 뭐 해야 하냐? 지구 단위 계획이어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이 지역이 중심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중심 상업적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행위자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역이었죠. 여기다도 지구 단위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규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의 규제를 훨씬 더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완화. 규제가 완화된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적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상세 계획이고요.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어디다 지정한다? 도시적 가운데 개발 예정지역.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어디다 지정한다? 비도시적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개발진흥지역에 지정한다. 지정했으면 얼마 이내? 3년 이내 지구 단위를 수립해야 된다. 만약 3년 이내 지구 단위가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의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어버리고, 만약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됐으면 그 행위 규제는 지금부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하게 된다.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는 규제를 받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하는 점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단위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355쪽에 4번에 지구 단위 계획에는 시료 나오죠. 시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결정을 하셔야 한다. 만약 3년 이내 지구 단위 결정을 하셔야 되면 3년의 경우는 다음 날의 지구 단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 단위 수립이 됐으면 행위 규제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완다.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7조 이제 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하는 사항을 좀 잠깐 볼까요? 개발에 관한 사항 나오면 일단 우리 공법은 어떻습니까? 국토를 갖다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국토를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에 따라서 항상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사전적으로 무슨 문제 발생하냐? 난개발의 우려죠. 개발이 끝나고 나면 사후적으로 뭐가 문제되냐?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이렇게 어떤 국토에 대한 개발이 있으면 개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개발하기 전에는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개발이 끝나고 나면 기반시설 부족의 우려가 있다고요. 이 난개발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도입된 제도가 뭐냐? 소위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대해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6개 지역 장에게. 뭘 맡겨서? 난개발을 맡겨서. 기반시설 부족. 이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뭐냐? 소위 기반 시설 연동제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죠. 연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에 용이하지 못하다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연계시켜 나가겠다.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두 가지 나오는데 첫째,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두 번째, 설치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면 여기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있잖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설치가 가능한 자리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제도가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조금 이건 밀어두고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토에 관해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난개발이요.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요. 첫째는 뭐냐? 아까 선, 계획, 후, 개발이었죠? 선계, 후, 개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선, 허가, 후, 개발입니다.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봤던 것이고 이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아라. 이게 선허가, 후개발의 원칙입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그래서 앞으로 전국토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개발행위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은 첫째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게 우리 국토계획법 제 56조 1항이야. 국토계획법 56조 1항. 첫째 뭐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 두 가지예요. 첫째는 토지 형상, 모양새를 바꾸니. 토지 형상을 변경해서 뭐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모양새를 바꾸는 하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 매립행위를 말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토지 형질 변경,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 절토라고요. 성토라고요. 절토, 성토. 그 다음에 바다에 매립하는. 세 번째, 토, 석,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 토석 채취는 토석을 채취할 때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석은 뭐냐? 토자, 흙토자잖아요. 흙을 거친 흙은 흙이라고 그러고요. 고른 흙은 뭐라고 하냐? 모래라고 합니다.
돌석자죠. 돌이 큰 돌은 바위라고 얘기하고 작은 돌은 자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름마다 흙, 모래, 자갈, 바위 요것들을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에서 모래를 채취한다든가 산에서 돌을 캐내는 거 전부 다 어때요? 토속 채취에 해당해요. 네 번째, 토지의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적 가운데 말이죠. 녹지적하고 비도시적입니다. 비도시적. 다시 말해서 도시적 가운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어차피 개발이 가능한 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적 가운데 녹지적이나 비도시적,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죠.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서 땅을 쪼개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서 왜 땅을 쪼개기 하고 있느냐? 너 분명히 기획부동산이지? 그 땅 쪼개가지고 어떻습니까? 남에게 팔아 넘기려는 거지? 너 그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녹지적과 비도시적에서 토지를 분할할 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가 민법이라든가 또는 뭐 경매라든가 사법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때 공유하고 있다. 공유물이라고 그래. 공유물 분할. 이런 얘기 자주 나옵니다. 그럼 민법에서나 경매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간의 불분할, 특약이 없었다면 분할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분할할 때는 먼저 당사자가 협의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용에서 재판상 분할하게 된다.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분할이 잘 안 되면 가액 분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액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하게 된다. 이때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이거 소위 우리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을 가지고 낙찰 금액을 나눠 갖는다. 지금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얘기가 당연한 것처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공법에서 사실상 어때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이 이번에 몇 문제가 출제됐다고요? 공법이 무려 4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공법은 항상 40문제가 아니고 많게는 42, 3문제까지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45문제 출제했어요. 학개론에서의 학개론에서 공법이 4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중개사법 3문제.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공법이 4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1차만 공부했던 사람은 공법 4문제를 풀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개론이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2차까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공법에 개론이 쉬웠다고 그랬죠. 왜? 공법 4문제는 개론에서 나왔던 공법 문제는 우리 공법적 측면에서 아주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가 개론에서 딱 나오니까 개론 선생님들도 공법의 그 정답을 못 잡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정답이 이거냐 저거냐 서로 이제 논란을 빚어서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사법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공법을 전혀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민법을 하는 사람들이 경비하는 사람 한결같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다. 토지는 분할할 수 있다. 당사에 특약만 없었다면. 그것도 분할은 당사의 협의 분할 원칙,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하고, 재판은 현물 분할 원칙, 현물이 안 되면 가입 분할한다. 그래서 경매해가지고 한다. 마치 경매해가지고 당연히 분할할 수 있는 이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 공법에서 뭐라고 했죠? 토지를 분할할 때는 뭘 받으라? 개발행위를 받으라고 돼 있다고요. 개발행위.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이 토지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거 어디냐면 여기 녹지지역이거나 비도시일 때는 천하 없어도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때 법원에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첨부되냐. 여기 국토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개발의 허가서가 첨부되냐면 분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할이 안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분할, 이건 우리가 어떤 기업분할을 막기 위해서 토지분할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선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죠. 쌓는 적치행위라고 해요. 물건을 쌓는 적치행위. 어디에다가? 녹지지역 역시,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건 개발에 가는 지니까. 또 농림지역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 농사 짓다 보면 물건 좀 쌓아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디?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그것도 내 집 울타리 안이 아니어야 돼. 울타리 안이 아닌 곳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개발이 허가를 받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내 집 울타리 안이 아닌 곳에 울타리 안에 물건을 쌓는 상관이 없죠.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을 때는 개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사항 5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재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재치, 토지 분할, 물건 쌓는 이게 개발행위 허가사항 5가지. 이거한테 6개 지역 장애계.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개발의 허가는 이렇게 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개발의 허가 제외 나오죠. 허가를 받지 않는 거 2가지만 볼까요? 응급조치행위, 응급조치. 재난을 방지한다든가 재해복구 응급조치. 이건 개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응급조치.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도시, 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나오면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 이건 우리가 뒤에서 나왔으면 도시는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개발허가는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허가상, 허용상, 또 개발의 허가는 어떻게 보면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인문과정에서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개발의 허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발의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말이죠. 개발의 허가를 신청했죠. 누구한테? 6개 지역장한테. 그럼 6개 지역장 보통 15일 내에 그래서 허가처분을 하든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줍니다.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자, 여기까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개발밀도관리규약 기반시설 부담규약 나왔는데 개발밀도관리규약 기반시설 부담규약은 뭐냐?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주로 어디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부족에 우려는 있지만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발을 억제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강화시켜서. 뭐를? 배, 율과 용, 정률. 건폐율과 용률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건폐율, 용률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개발 행위를 억제한다.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규는요? 일단 이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니어야 되겠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는 허용하되 개발 행위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부담한 그 비용을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게 만들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연동제,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부족할 것이 우려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일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그 비용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게 만들겠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59쪽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죠? 여기는 둘 다 절차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전부 6개 지역장이 지정합니다. 뭘 거쳐서? 6개 지역장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공보에다가 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기업 기반시설 부담기업 전부 누가 정한다? 6개 지역장이 뭘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역은 어디 한다? 공보에다 고시한다. 공보에다 고시. 개발 밀도 관리기업 기반시설 부담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 허가. 자, 그러면 362쪽을 한번 보시죠. (362쪽에) 거기 기반시설에 관한 정리 나오는데 기반시설의 종류 나오죠? 기반시설의 종류 요것만 좀 봐주실까요? 기반시설 종류. 기반시설 하게 되면은 이건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이건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서 설치 가능한 시 도시군 관리 기반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서 여기서 두 문제나 나왔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를 크게 우리가 거의 7가지 나눠있죠? 7가지. 그 7가지 종류 정도 좀 꼭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저층마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첫째, 교통시설. 교통시설. 두 번째, 도시. 공간시설. 세 번째, 유통, 공급시설. 네 번째, 공공, 문화, 체육시설. 다섯 번째, 방제시설. 여섯 번째, 보건, 위생시설. 일곱 번째,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7가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7가지입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7가지. 자, 이건 시간이 날 때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선 여러분 유통공급시설. 자, 우선 저 순서대로 교통시설부터 보겠습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나오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주차장 좀 유의하세요. 주차장. 주차장 교통시설, 기반시설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좀 기억.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뒤에 운하 기억하세요. 운하. 운하가 교통시설입니다. 뒤에 자동차 건설기계 시설, 운전학원 나오죠? 운전학원 기억하세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정류장, 운하,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시설 재미부터 봅니다.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은 도시 공간시설 4가지 있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 5가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입니다. 광장, 공원. 이 공원이 뭐냐? 근린공원이에요. 공원이 근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 녹지, 이 녹지를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녹지 지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원지, 공공공지. 그래서 공간시설 5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그 다음 제일 위에 유통공급시설을 보겠습니다. 유통공급시설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가스, 대표 수도, 전기가스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공동구 기어서 공동구.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또 시장 기억하세요. 시장. 그래서 공동 시장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은 여러분 방제시설이고 아까 운하는 교통시설이에요. 운하는 교통시설, 하천은 방제시설. 유수지, 저수지 기억하세요. 둘 다 물을 갖다 가둬놓은 것인데 저수지는 물이 머물고 있는 것이요. 유수지는 물이 흐르는 곳이죠. 방화, 방풍, 사방, 방방방방인, 방방방방.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 보건위생시설은 보통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 우리 주변에 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이야. 뭐죠? 화장시설, 화장장이죠. 공동묘지, 봉안시설 이거 종전 납골당이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 도축장은 소 잡는 곳입니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단 이 중에서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시설이 2가지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지 않는 거. 뭐와 뭐죠? 제일 뒤에 종합의료시설과 장례식장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집 주변에 어때요?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좋죠? 또 병원들은 보통 장례식장에 같이 들어오죠? 물론 장례식장 옆에 있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죽으면 어때요?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건 혐오시설이 아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 학교 운동장 나오죠. 자, 여기서 중에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초중고등학교예요. 대학이 아니야. 대학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학교. 그 다음 운동장 기억하시고 공공청사, 뒤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위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기억합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반시설 종류들을 좀 쭉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 광역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은 이 시설이 어디서 왔어요? 시설이 기반시설에서 온 거잖아요. 다만 광역만 기하시면 되겠죠. 광역은 어떤 의미라고요? 광역은 제가 둘 이상의 도시, 군 이런 뜻이었죠. 둘 이상의 도시군.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 둘 이상 도시군의 친시설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광역시설이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둘 이상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도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둘 이상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도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광역시설. 또 말이죠. 여기서 도시, 군, 계획시설이라는 얘기 나오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냐? 기반시설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치했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슨 말이냐? 여기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설치 가능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기반시설을 반드시 계획으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저 기반시설은 가급적이면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기반시설 중에서 경미한 것은 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때 반드시 계획, 이 계획으로 설치된 거, 계획으로 설치된 시설만을 우리는 뭐란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하더라도 계획을 거치지 않았던 거, 계획을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그냥 여전히 기반시설일 뿐이지 무슨 시설 아니다? 계획시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기반시설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더욱더 비중이 있고 중요한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또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 도시를 걸쳐있거나 둘 이상 도시를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시설, 광역시설, 기반시설, 계획시설, 광역시설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생략하고 넘어가죠. 음, 364조 도시군 시설 절차도 나오는데 이건 시설에 뭔지 하는 아직 개념도 잘 정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또 365조 매수청구 이 제도도 우리 국토개법에서 매수청구 제도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되는 내용인데 지금 입문 과정에서 매수청구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치지만 좀 마시고 여기는 일단 오늘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문 과정은 국토개법에서 일단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일단 국토개법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그 시설 사업하고 매수청구 제도를 조금 좀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